대한민국 육군본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제1작전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원탁에 둘러앉은 고위 장교들의 엄숙하고 굳어있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질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한 인물이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이시연 중장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쥔 제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어깨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계급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통과해온 지옥 같은 전장들이 남긴 훈장이자 피해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숙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압도적인 업적을 순수하게 존경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개 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박진혁 대령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반감과 비틀린 경멸이 짙게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냉철한 표정으로 작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이시연 중장을 바라보며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왔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진급의 사다리를 올라왔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그가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얻으려 했던 명예로운 자리를 너무나도 손쉽게 차지한 것처럼 보였기에 그의 내면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시연이 순수한 실력이 아니라 모종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여성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파격적인 인사혜택, 즉 군 내부에서 흔히 경멸조로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확신은 그를 더욱 오만하고 방자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이 그녀의 실전 경험보다 우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브리핑 장교가 이번 작전의 목표인 남부 지방의 외진 산악지대에 위치한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띄우자 박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태도로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지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과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고 대규모 마약을 제조하는 범죄 조직의 요새로 추정되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정보장교가 위성사진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흐릿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적들의 무장 수준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이시연 중장은 미간을 좁히며 신중한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단순한 조폭 수준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 기동과 동시 다발적인 타격을 통해 적의 지휘 체계를 먼저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이 담겨 있었지만, 박진혁 대령에게는 그저 겁 많은 여자의 지나친 조심성이나 책상 물림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볼펜을 딱딱거리며 불쾌한 소음을 냈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는 듯한 거만한 말투로 이시연 중장의 작전 계획을 조목조목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중장의 신중함이 군인의 기백을 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몰아세우며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신속한 정면 돌파만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육군 교범에 나오는 전형적인 전술 이론들을 줄줄이 읊어대며 자신의 학식과 논리를 과시하려 들었고,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시연 중장의 경력을 깎아내리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작전 회의의 논쟁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웠으며, 주변의 다른 장교들조차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의 무례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동요를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으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박대령 같은 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상대해 본 경험에서 나오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연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판한 박대령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는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찢어발기는 치명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전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지휘관의 자질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비꼬았고, 고속 승진의 배경에는 분명히 말 못할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박대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이시연 중장의 뒤로 걸어가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의 정막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곱게 자란 화초가 전장의 피냄새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며 실력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대 위에서 얻어낸 계급장이 아니냐는 의미가 담긴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칭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낙하산이라는 멸칭은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비틀린 입꼬리에서 그 단어는 명확하게 형상화되어 회의실 안을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시연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했고, 배석한 부관들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었지만, 정작 모욕의 당사자인 이시연 중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혁 대령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고,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박 대령의 거만한 가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이번 작전의 지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고, 그저 현장에서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만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거칠게 접으며 이번 작전이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니라 박 대령이 알고 있는 전쟁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시연은 짧고 간결하게 출동 준비를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어 박 대령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박 대령은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여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비틀린 오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헬기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는 계속되었고, 요란한 루터 소리조차 그들 사이의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고,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진혁 대령은 헬기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완벽한 작전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잠긴 산악지대는 그가 책에서 배운 지형과는 사뭇 다른 기괴하고 위협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이시연을 깎아내릴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작전 지역 인근의 임시 착륙장에 도착했을 때 짙은 안개가 사너리를 휘감고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섞여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악취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기들의 울음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부대원들의 장비를 점검하고 통신 상태를 확인하며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박대령은 흙바닥에 군화가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며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날선 눈빛과 살기등등한 기세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곧바로 자신의 계급을 내세워 허세를 부리며 대원들에게 불필요한 지적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의 그런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학교의 교정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적들은 점수나 학점을 주는 교관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대령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긁어놓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는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시연 중장만이 본능적인 감각으로 피냄새를 맡고 있었고 다가올 사륙의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며 자신의 무기인 단검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곧 작전 개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이시연 중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속 부대원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 했으며 이는 그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시연은 그를 말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말을 들을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냉혹한 판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각 팀에게 대기 신호를 보내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으로 박대령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오만과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적인 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맥은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험준하게 굽이치고 있었고 그 위를 덮은 울창한 수림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마치 그림자 그 자체인 양소리 없이 숲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낙엽조차 바스락거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신중했습니다. 반면 박진혁 대령과 그가 이끄는 일부 병력들은 거친 산세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였으며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정적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대령은 진흙투성이인 군화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고 굳이 이런 험한 경로를 택해 체력을 소진시키는 이시연 중장의 지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를 확인하며 현재 위치와 작전 예정 시간을 대조해 보았는데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쯤이면 이미 목표 지점의 외곽을 타격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육군 교범에 명시된 신속한 기동 타격 원칙을 맹신하고 있었기에 적의 감시망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산등성이를 크게 우회하는 현재의 작전이 시간 낭비이자 지휘관의 겁쟁이
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시연 중장이 현장의 긴박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안전 제일주의에 빠져 작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두에서 이동하던 이시연 중장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정지 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은 기계처럼 즉각적으로 자리에 멈춰 주변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박대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시연에게 다가가 왜 또 멈추냐는 듯한 불만 섞인 눈빛을 쏘아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산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적을 섬멸하러 온 것임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이시연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숲 너머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화학약품 냄새와 숲의 정적 속에 숨겨진 이질적인 기척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의 불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전방의 능선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방 500m 지점에 매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들이 감지되었으며 그들의 배치 형태가 일반적인 보초가 아니라 교차 사격이 가능한 군사적 매복 대형을 갖추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조직의 경계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훈련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은 야간 투시경으로 대충 훑어보고는 그것이 야생동물이거나 단순한 촌부들일 것이라고 일축하며 그녀의 과민 반응을 비웃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전술적 식견을 과시하듯 적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압도적인 화력과 장비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수전의 핵심은 적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속도와 충격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시간을 끌다가는 오히려 적들에게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변수가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상 위에서의 공론에 불과했습니다. 이시연은 그의 무모한 주장에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온갖 비열한 함정을 사용하는 범죄 집단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제네바 협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불리하다 싶으면 인질들을 모두 죽이고 자폭할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화력을 앞세운 정면 돌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지금은 적의 규모와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인질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박대령에게 그녀의 신중함은 그저 결단력 부족과 여성 특유의 소심함으로 비춰질 뿐이었고 그는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사너리를 타고 짙은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고 숲은 더욱 깊고 음산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는 작전의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지만 박대령은 이를 오히려 아군의 은밀한 접근을 돕는 천운이라고 해석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안개를 틈타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적의 본진인 비닐하우스 단지의 정문을 타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이시연 중장에게는 후방에서 지원이나 하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항명에 가까운 독단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더 이상의 논쟁은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차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무모한 돌격을 허가하는 대신 그가 시선을 끄는
양동 작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본대인 707 특수 임무단이 적의 측면과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정문 쪽으로 접근하되 절대 섣불리 진입하지 말고 적의 화력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라고 엄명했지만 박대령의 표정에는 이미 공명심에 눈이 먼 자의 오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이동을 시작했고 이시연이 이끄는 본대는 유령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져 적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경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박대령의 부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을 택해 정문 방향으로 접근했는데 그들의 이동 소음은 안개의 습기를 타고 미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시연은 무전기를 통해 박대령 팀의 이동 상황을 체크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불길한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은 너무나 인위적이었고 마치 거대한 덫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무들의 틈새로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기괴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비닐의 물결은 마치 검은 바다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하고 붉은 조명들은 마치 지옥불이 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철조망과 감시탑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박대령은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저 얇은 비닐 쪼가리들은 자신의 부대가 쏘아댈 소총탄과 유탄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대령은 부관에게 수신호를 보내 공격 대응을 갖추게 했고 대원들은 각자 엄폐물을 찾아 자리를 잡고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무식했는데 기습적인 집중 사격으로 정문의 경비병들을 제압한 뒤 그대로 장갑차를 앞세워 내부로 진입하여 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혼란을 틈타 단숨에 지휘부를 장악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영웅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시연 중장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은 욕심에 무전기를 끄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지만 겨우 이성을 찾아 통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비닐하우스 단지의 측면 언덕에 도착한 이시연 중장은 열화상 장비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는 단순한 재배시설이 아니라 복잡한 미로처럼 얽힌 통로와 컨테이너 박스들로 구성된 요새였으며 곳곳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와 부비 트랩들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하로 연결되는 듯한 거대한 환기구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열기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대규모의 마약 제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박대령에게 무전을 보내 함정일 가능성이 높으니 진입을 중지하라고 경고했지만 박대령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이미 공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고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 울에 걸려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야를 몽환적으로 만들었고 경비병들의 모습이 흐릿한 그림자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박 대령은 저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미 숲속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짐승이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야간 투시경이 장착되어 있었고 손에는 고성능 소총이 들려져 박대령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무전기가 먹통인 것을 확인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저격팀에게
정문 쪽에 경비병들을 조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이 사고를 치기 전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를 엄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작전의 성패보다는 아군의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 노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박대령을 구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결심했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진 빗줄기가 비닐하우스 위로 쏟아져 내리며 타닥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냈고 그 소음은 곧 벌어질 총격전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와 같았습니다. 박대령은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목소리를 높여 사격 개시를 외쳤고 그 순간 정적을 찍고 수십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에 서 있던 경비병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고 박대령은 쾌감을 느끼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쓰러진 경비병들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네킹이었다는 사실과 진짜 적들은 비닐하우스의 어두운 구석과 지하 벙커에서 기관총에 총구를 그들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세상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고 박대령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비닐하우스 단지 전체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정문 주변의 땅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박대령과 선두 병력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나동그라졌고 귀를 찢는 듯한 이명 현상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미리 설치해둔 대인 지뢰와 급조 폭발물들이 연쇄적으로 터진 것이었고 박대령이 그토록 자신했던 기습 작전은 시작과 동시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부대원들을 덮쳤고 어둠 속에서는 적들의 조롱 섞인 사격이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이 지옥의 문을 직접 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폭발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명령하며 대원들에게 신속하게 박대령 팀의 측면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전장의 상황을 분석하며 적들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해 저격수들에게 목표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박대령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비난할 시간이 아니었으며 오직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고 대원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전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강타한 직후 박진혁 대령은 흙탕물 속에 처박힌 채 윙윙거리는 이명에 시달려야 했고 눈앞의 세상은 뿌연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현실감을 상실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흩어진 흙덩이와 파편들이 그의 군복 위로 쏟아져 내렸고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던 그의 제복은 순식간에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되어 볼품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는데 정예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부대원들이 폭발에 휘말려 신음하거나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군 사관학교 전술학 강의실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배웠던 깔끔한 시뮬레이션 전쟁이 아니라 피와 살이 튀는 잔혹하고 더러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의 매복 공격은 지독할 정도로 치밀했는데 그들은 폭발로 인한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총탄들이 빗발치듯 쏟아지며 대원들이 엄폐하고 있는 바위와 나무들을 깎아냈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대령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그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고 입안은 공포로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응사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명령은 빗발치는 총성과 비명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개활지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전멸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관이 다급하게 박대령의 팔을 잡아 끌며 비닐하우스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들의 요새인 그 비닐하우스만이 현재 쏟아지는 총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엄폐물이었기에 그들은 살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대령은 부관의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비닐하우스에 찢겨진 틈 사이로 몸을 던져 넣었는데 그 모습은 위풍당당한 지휘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폐잔병의 비굴한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이 턱 막힐 듯한 고운 다습한 공기와 코를 찌르는 정체불명의 역한 냄새였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는 찜통처럼 더웠고 거대한 환풍기들이 돌아가며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뱉고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천장에는 붉은색 보온등이 켜져 있어 실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겹겹이 처진 반투명한 비닐막들이 시야를 차단하여 마치 거대한 붉은 미로 속에 갇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곳은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하고 사악한 것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박대령과 대원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진입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농작물이 아니라 수백 개의 양귀비꽃과 그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찬 철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철창 안에는 짐승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멍한 눈으로 침입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나 공포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검은 구멍처럼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약 제조 공장이자 인신매매 조직이 납치한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감금하는 거대한 인간 사육장이었던 것입니다. 박진혁 대령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가 책상 위에서 보고받았던 불법 시설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배설물 냄새 그리고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만들어낸 악취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으로 이곳에 발을 들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로처럼 얽힌 비닐 통로 사이로 섬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곧이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선두에 있던 대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어 트랩을 건드린 것이었는데 천장에서 날카로운 쇠꼬챙이들이 쏟아져 내려와 대원의 다리를 관통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비닐 바닥 위로 흥건하게 퍼져나갔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부하의 모습을 본 박대령은 공포로 얼어붙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부하의 부상이나 죽음을 서류상의 숫자로만 접해왔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고통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이 복잡한 비닐하우스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비닐막을 투과하여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박대령의 부대를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는데 비닐 너머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향해 대원들이 사격을 가하면 이미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뒤통수를 노리는 시기였습니다. 박대령은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통신은 이미 적들의 재밍 장비에 의해 먹통이 된 상태였고 잡음만이 지직거리며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혼란에 빠진 박대령은 교범대로 방어 원형진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지만 좁고 복잡한 통로와 곳곳에 널린 장애물들 때문에
대영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대원들은 각계 전투를 벌이며 고립되어 갔고 적들은 그 틈을 타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더욱 가렸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고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 위험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통제불능의 카오스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공포가 수치심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적들이 불쑥 튀어나와 근접전을 걸어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소총뿐만 아니라 정글도와 도끼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백병전은 화력의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훈련된 살인 기계들인 용병들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대원들을 유린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눈앞에서 부하가 적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 치다가 비닐막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장교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적의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쓰러진 박대령에게 다가와 군화발로 그의 가슴을 짓밟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박대령의 계급장을 톡톡 건드리며 높으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네.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의 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남자는 인질 중 한 명인 어린 소녀를 끌고 와 박대령 앞에 내동댕이 치며 살고 싶으면 이 아이를 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시험이었고 박대령의 도덕성과 군인 정신을 밑바닥부터 파괴하려는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박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쥐었지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오만한 인간이었지만 무고한 아이를 죽일 수 있을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구의 남자는 소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절망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제압당하거나 부상을 입어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리며 이시연 중장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비닐하우스의 천장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떨어져 내렸고 섬광탄이 터지며 강력한 빛과 소음이 주변을 덮쳤습니다. 적들이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사이 천장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유령처럼 착지하여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박대령의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는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사각지대를 커버하며 적의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박대령은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연기 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인물의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시연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든 채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여전사처럼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구의 남자를 향해 정확하게 사격을 가했고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박대령을 잠시 내려다보았는데 방독면 너머에 그녀의 눈빛은 경멸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차가운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박대령을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은 채 쓰러진 소녀를 안아 올리며 다른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대령은 스스로 몸을 추스르며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무시했던 낙하산에게 목숨을 구명받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엘리트라는 껍데기는 벗겨져 나갔으며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겁한 자신의 본 모습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전세는 이미 역전되어
707 특수 임무단이 주도권을 잡고 적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인질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하며 적들이 자폭을 시도하기 전에 제압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박대령은 멍하니 서서 그녀의 일사불란한 지휘를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자신이 책에서 배운 그 어떤 이론보다도 완벽하고 실전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조롱했던 대상이 실제로는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거인 주련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깊숙한 곳, 지하 마약 공장으로 연결되는 입구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모두를 길동무로 삼기 위해 시설을 폭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비닐하우스의 골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이시연 중장은 대원들에게 즉각적인 철수와 인질 후송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출하지 못한 인질들이 지하에 남아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지하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거긴 곧 무너질 거야. 하지만 이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군인으로서 그녀를 따라야 한다는 미약한 양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비닐하우스는 거대한 불의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찍힌 이 낙인을 지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 사이로 이시연의 모습이 사라졌고 박대령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그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벙커로 연결되는 입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매캐한 유독가스와 뜨거운 열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불길이 넘실거리는 그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눈앞으로 사라진 이시연 중장의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그의 망막을 어지럽혔고 그녀의 망설임 없는 행동은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버린 자신의 비겁함 사이에서 극심한 자기 혐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는데 폭발에 휘말린 대원들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의무병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지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멍한 눈으로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 다리가 절단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 대원은 박대령의 무모한 정면 돌파 명령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했던 소대장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은 박대령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고 그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책상 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며 구상했던 완벽한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이시연 중장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지하 벙커 내부에 갇혀 있는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그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는데 이대로 비겁하게 도망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고쳐쥐고 옆에 있던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향해 자신도 들어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대원들은 박대령의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며 잠시 주저했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지하 통로로 진입하자마자 숨이 턱 막힐 듯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는 붉은 비상등만이 섬뜩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미로였으며 곳곳에 설치된 부비 트랩과 매복한 적들이 침입자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한 움직임으로 통로를 확보해 나갔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수신호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사각지대를 지워나갔습니다. 박대령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고 그들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실감하며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로의 끝에서 넓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그곳은 마약을 제조하는 공장이자 인질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이시연 중장이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긴 채 수십 명의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들은 쇠사슬에 묶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우고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폭탄 조끼가 입혀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박대령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는데 만약 자신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화력을 앞세워 이곳을 폭격했다면 저 인질들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인질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이시연 중장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군인들이 민간인을 희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박대령은 분노로 주먹을 떨었지만 섣불리 사격을 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연 중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적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그녀는 투항할 기회는 이미 지났으며 지금 당장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태도에 적들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이시연 중장은 섬광탄을 던지며 몸을 날렸고 동시에 707 대원들이 일제히 진입하며 정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쾅하는 폭음과 함께 강력한 빛이 터지며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렸지만 대원들은 미리 숙지한 타겟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격 솜씨를 뽐냈습니다. 박대령은 눈을 가리며 바닥에 엎드렸는데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와 비명 소리가 섞여 지옥도를 연상케 했습니다. 잠시 후 시야가 돌아왔을 때 인질들을 붙잡고 있던 적들은 정확히 미간이나 어깨를 관통당해 쓰러져 있었고 인질들은 기적적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쓰러진 적들 사이를 걸어가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들을 확인 사살하거나 제압했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인질들을 안심시키며 빠르게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으며 피가 튀는 사륙의 현장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박대령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껏 엘리트라고 자부하며 떠들었던 이론들이 실전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모욕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어 있던 적 하나가 마지막 발악으로 기폭 장치를 누르려 했고, 이를 발견한 박대령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그를 덮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었고, 박대령은 적의 손에 들린 기폭 장치를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적은 거세게 저항하며 박대령의 목을 졸랐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박대령은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와 직접적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적의 머리를 내리찍으며 기폭 장치를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시연 중장이 달려와 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박대령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볼품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시연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박대령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비로소 그가 짐이 아닌 동료로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부족함을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벙커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대원들에게 인질들을 업고 신속하게 탈출하라고 명령했고, 박대령 역시 다리를 다친 노인을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앙상한 감촉과 가쁜 숨소리는 그에게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주었고, 그는 자신이 지금껏 지휘관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숫자로만 치부해 왔음을 반성했습니다. 땀과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뒤이어 굉음과 함께 지하 벙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생매장될 뻔한 위기를 넘긴 대원들과 인질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대령 역시 노인을 내려놓고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차가운 빗물조차 그들의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대령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이시연 중장이 부상당한 아이를 안고 의료진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녀의 등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현장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박대령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의 부대원들의 시신이 수습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검은 시신 가방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는 자신의 오판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뼈저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도 대령이라는 계급장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능하고 오만한 지휘관일 뿐이었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시연 중장이 그에게 다가와 캔커피 하나를 건넸는데 그녀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박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사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이시연은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죽은 부하들과 적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대령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그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이고는 다시 지휘 통제소로 향했습니다. 박대령은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낙하산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전사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리더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이론만 내세우는 껍데기뿐인 군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캔커피를 꽉 쥐며 비틀린 캔처럼 일그러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부상당한 부하들이 있는 임시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지휘관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씻고 부하들을 보살피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박진혁 대령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가공 공장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으며 놈들의 우두머리가 최정예 용병들과 함께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피로 물든 전투복을 입은 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대원들에게 외곽 포위와 퇴로 차단을 지시한 뒤 자신은 소수의 도립조만을 이끌고 정면으로 진입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그녀의 무모해 보이는 계획에 반대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는 홀린 듯이 그녀의 뒤를 따라 진입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폭파음과 함께 뜯겨나가자마자 내부에서는 빗발치는 기관총 세례가 쏟아져 나왔고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화약 연기와 콘크리트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대령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몸을 떨었는데 적들의 화력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군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이시연 중장을 보았는데 그녀는 총탄이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적의 사격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사람처럼 사격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림자처럼 빠르게 튀어나갔습니다. 이시연 중장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는데 그녀는 달리는 와중에도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기관총 사수를 제압하고 엄폐물 사이를 날다람쥐처럼 넘나들었습니다. 박대령은 육군 사관학교 교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효율적인 전투 방식에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살인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고 그녀는 뒤따라오는 대원들을 위해 완벽한 진입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권총을 꽉 쥐며 뒤따라갔지만 그의 역할은 그저 그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2층의 난간에 매복해 있던 적들이 기습적으로 뛰어내리며 백병전을 걸어왔을 때 박대령은 눈앞에 나타난 거구의 적을 보고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습니다. 적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박대령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단검이 적의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린 적의 뒤로 이시연 중장이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적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빨라서 눈으로 쫓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만이 그녀의 파괴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시연 중장의 무력을 보며 전율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치 죽음을 부르는 춤사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회피하고
적의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유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은 춤추듯 허공을 가르며 적들의 힘줄과 동맥을 정확히 노렸고, 피가 튀는 잔혹한 현장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몸으로 진급한 여자라고 폄하했던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펜대를 굴리며 얻은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빚어낸 실존적인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박대령은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엘리트 의식이 실전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며,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 아니라 생존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경외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담긴 채 춤추듯 적들을 도륙하는 그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이시연 중장의 집중력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그녀는 혼자서 적의 주력을 유린하며 공장의 중심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적들은 그녀를 악마라고 부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사격은 두려움 때문에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이시연은 탄창이 비면 망설임 없이 적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했고, 근접전에서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적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그녀의 전투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지만, 그 예술은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피를 뿌리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공장의 최상층 제어실에 도달했을 때, 조직의 우두머리인 독사가 중기관총을 거치해 놓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지르며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굵직한 탄환들이 콘크리트 벽을 종잇장처럼 뚫으며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박대령은 엄폐물 뒤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 화력은 인간이 맨몸으로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연 중장은 짧게 호흡을 고르더니 허리춤에서 섬광탄 2개를 꺼내 들고 박대령에게 엄호 사격을 부탁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대령은 공포에 떨면서도 그녀의 눈빛에 담긴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그것은 위협 사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쫓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웠지만, 적의 시선을 잠시 분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이시연 중장은 제비처럼 몸을 날려 섬광탄을 제어실 안으로 던져 넣었고, 곧이어 터진 강렬한 빛과 폭음이 적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고, 단발의 총성과 함께 중기관총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박대령이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제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악명 높은 조직의 보스가 이시연 중장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이 꺾이고 제압당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시연 중장은 보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튀긴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승리자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대령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턱짓으로 수갑을 가리키며 놈을 체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꺼내 보스의 손목에 채웠는데,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같은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채우면서 힐끔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이미 전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상황을 계산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무전기를 통해 본부의 작전 성공을 보고하는 이시연 중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엄청난 전공을 자랑하거나 흥분하는 기색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태령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자신은 작은 성과 하나에도 목이 터져라 떠벌리고 다니던 속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보고를 마친 뒤 박대령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피며 부상당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지만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군인으로서 동료를 챙기는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박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시선을 피하며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라고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경애와 탄식이 섞인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의 질문에 대답 대신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군인입니다. 대령님과 똑같은 군인일 뿐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은 박대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똑같은 군인이라는 말이 오히려 그와 그녀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더욱 잔인하게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부하들을 지휘하기 위해 몸을 돌렸고 박대령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본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며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공장 내부는 여전히 화약 냄새와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의 무게는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계급장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휘관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고독한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시연 중장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진중해져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처절한 사륙과 비명이 오가던 비닐하우스 단지에도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현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과 찢겨진 비닐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방불케 했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탄피들과 폭발의 흔적들은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하고 있었고 눅눅한 아침 이슬은 피 냄새와 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대령은 그 폐허의 한가운데 서서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말끔했던 제복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거지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내며 무너진 건물잔의 옆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귀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폭발음이 환청처럼 들려왔고 손끝은 멈추지 않는 경련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짐짝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엘리트 의식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반쯤 무너진 창고 건물에서 707 특수 임무단 대원들이 구출된 인질들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하고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으며 공포에 질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다루던 범죄 조직과는 달리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에 찬 희망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떨떨함과 깊은 트라우마가 서려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이시연 중장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통제하며 부상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적들의 목숨을 끊어놓던 사신과도 같았던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더러워진 전투복 소매로 아이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연민과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잔인한 사륙 기계였지만 약자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상머리에서 배웠던 리더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가식적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계급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던 707 대원들이 이시연 중장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박 대령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급이 높기 때문에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숭고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녀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규율이 만들어낼 수 없는 피를 나눈 전우들만이 가질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의 눈치를 살피며 실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을 뿐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그들의 안위보다는 작전의 성과에만 집착했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시연 중장과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함을 느꼈고 그 벽은 다름 아닌 진심과 희생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구조된 인질들 중에는 노인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생환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그들에게 담요와 식수를 나눠주며 구조 헬기가 곧 도착할 것임을 알렸고 그녀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는 그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들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방탄조끼 곳곳에는 찢어지고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지난 밤에 격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조심스럽게 이시연 중장에게 다가갔지만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낙하산이라며 그녀를 모욕했던 자신의 말이 너무나 큰 죄악처럼 느껴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상을 입은 박 대령의 부관이 다가와 그에게 격려를 하며 보고를 했는데 부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관은 707 부대원들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으며 특히 이시연 중장이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전멸했을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대령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군이 그리고 비전투병과 출신일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능력과 노력을 폄하했던 자신의 편협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통감했습니다. 그녀는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으로 그 자리에 오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현장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무전기로 착륙 지점을 유도하며 부상자 후송 우선순위를 정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흙먼지가 날렸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 한 명의 인질이 탑승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대령은 헬기 풍압에 눈을 찡그리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에는 오래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전장들이 남긴 훈장이자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체포된 범죄 조직원들이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끌려나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패배자의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악에 받쳐 고함을 지르거나 저항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707 대원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무언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악인에 대한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정의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마지막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 이시연 중장은 잠시 멈춰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서도 숨길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대령은 그 순간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마치 전쟁의 여신 아테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도 참혹한 현실에 절망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구도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대령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헬기에 올랐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비닐하우스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악의 소굴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무너져 내린 무덤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이시연 중장을 훔쳐보았는데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군인으로서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실감했습니다. 헬기 안의 소음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박대령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중장님. 그 짧은 한마디를 하기에는 자신의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주먹을 꽉 쥐며 언젠가 자신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 그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이번 작전에서는 철저한 패배자였지만 이 패배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헬기가 기지를 향해 속도를 높이자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박대령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박진혁이 아니었으며 혹독한 시련을 통해 껍질을 깨고 나온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었지만 그는 그 대가를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시연 중장과 부하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시연 중장은 감았던 눈을 뜨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나간 전투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작전은 수많은 임무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박대령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각자의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기지에 도착하면 박대령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그의 자존심이자 이시연 중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박대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늘한 새벽 공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육군 본부의 헬기장에 착륙하며 일으킨 거센 바람이 잦아들자 프로펠러의 굉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박진혁 대령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익숙한 기지의 풍경이었지만 어제 이곳을 떠날 때와 지금 돌아온 박대령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패배감과 자괴감이라는 정신적인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활주로와 각 잡힌 병사들의 모습은 지옥 같았던 비닐하우스 단지의 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에게 현실로 돌아왔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의무대 요원들이 달려와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하는 동안 이시연 중장은 마지막까지 헬기에 남아 부하들의 하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투복은 피와 그을음으로 엉망이었지만 헬기장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고위 장교들과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높은 계급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전장을 지배하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박대령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낙하산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비행하고 있는 독수리였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안락함보다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각종 상패와 표창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마치 그를 조롱하는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췌해진 그 얼굴에서 오만했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사직서 양식을 꺼내 들었지만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아니면 남아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군인의 도리일까에 대한 치열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번만큼은 단 한 줄의 거짓이나 과장도 섞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판으로 인한 작전, 지연, 지휘, 통제, 실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무력함을 가감없이 기술했습니다. 반면 이시연 중장의 신속한 판단과 압도적인 전투 능력, 그리고 인질 구출 과정에서의 헌신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며 그녀의 공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고 군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행위였지만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령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이시연 중장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건물은 다른 부대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지나가는 대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복도를 걸으며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계급이 아닌 인간, 대인간으로서 그리고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시연 중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어 보였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녀는 이미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그녀가 넘어온 사선 스승들의 기록이었고 박 대령은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육군 사관학교 입교 이래 그가 했던 그 어떤 경례보다도 절도 있고 진지한 자세였습니다. 이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경례를 받았고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지난 작전 회의 때 제가 범했던 무례와 오만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회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박 대령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사과를 받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차별과 멸시들을 언급하며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상처는 적의 총탄이나 칼날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과 타협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 대령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박 대령이 제출한 작전 보고서 사본을 꺼내 보이며 솔직하게 작성하셨더군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냉정한 평가에 가까웠지만 박 대령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시연은 보고서를 덮으며 그가 제출한 전출 요청서가 수리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박 대령은 최전방의 격오지 부대인 GOP 대대장으로 자원했고 그곳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병사들과 함께 뒹굴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춥고 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잃어버린 군인 정신을 되찾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시연 중장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박 대령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어 여자의 손이라기보다는 고된 노동자의 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그 거친 손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전우애와 강인한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손이 부끄럽게 느껴지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는 박 대령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승진 가도에서 밀려나 험지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는데 707 대원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도 저들처럼 진정한 강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을 옥죄고 있던 엘리트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다시 혼자가 된 이시연 중장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박 대령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박대령과의 일은 수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에 불과했고 세상에는 아직도 그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없었으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항상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이 사령부 건물을 감싸 안았고 이시연 중장은 잠시 펜을 놓고 피로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출된 인질들의 얼굴과 전사한 적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박대령의 참회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길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켜야 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 역할을 짊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낙하산이라는 비아냥거림이든 영웅이라는 찬사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혁 대령이 짐을 싸서 기지를 떠나는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병소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한 경례이자 자신에게 잊지 못할 가르침을 준 이시연 중장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그의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리는 듯했고 그는 차가운 빗속을 뚫고 자신의 새로운 전장인 최전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707 특수 임무단의 훈련장에는 여전히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시연 중장은 연병장 단상에 서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차가웠지만 대원들을 바라보는 눈빛 깊은 곳에는 뜨거운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료를 믿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날 이시연 중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전방 GOP 부대의 대대장 박진혁 중령이었습니다. 강등을 감수하고 전출을 갖기에 계급이 바뀌었을 수도 혹은 직책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중요했습니다. 편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투박하지만 진솔한 현장의 이야기와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느끼는 보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장님 덕분에 저는 비로소 군복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연은 편지를 읽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소중하게 서랍 속에 보관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이시연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그 깃발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최연소 여성 중장이나 전쟁의 여신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런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 이시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조국의 안위가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의 발자국이 남겨질 것입니다. 전설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쓰여지는 것이기에